회암사의 계단 구조도 경복궁처럼 계단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왕이 다니는 중간 부분, 즉 어도만을 돌출시킨 전형적인 삼도의 형태다. 건물 앞에 신하들이 설 수 있게 만든 월대를 비롯해 회암사는 전체적인 배치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부분까지 왕궁을 닮았다. 아마도 그 태조가 이 절에 와 있을 때는 그 태조의 대전에 소속되는 그 상궁이나 나인들이 다 오고 또 중궁전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궁전에 왕비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덕수궁 같은 기능의 궁으로 그때는 돼 있었던 거 아닌가. 원래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집이었다가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임시로 머물면서 궁궐의 형태로 바뀌어간 덕수궁처럼 회암사는 태조가 자주 드나들면서 전체적으로 궁궐의 배치를 닮아간 이성계의 또 다른 왕궁이었던 것이다. 이성계의 또 다른 왕궁이었던 회암사. 이 회암사는 언제 지어진 것일까요?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이 시 아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노래로도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바로 고려 말의 유명한 승려 나옹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이 나옹의 영정입니다. 사실 이때까지 거의 이름만 있었던 회암사를 거의 이 창건에 가깝게 중창을 한 인물이 바로 나옹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영정은 무학, 이성계 두 사람의 영정입니다. 이 무학과 이성계의 관계는 꿈 해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왕이 되기 전 이성계는 허름한 집에 들어갔다가 이 석가래 3개를 지고 나오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무학이 풀이를 해줍니다. 석가래 3개를 지고 나왔으니 임금 왕자다. 바로 왕이 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계속됩니다. 자, 또 이 무학과 이 나옹도 이 고려 말부터 아주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회암사를 창건한 이 나옹은 이 주지로 이 무학을 청했으나 이 무학이 고사하는 바람에 성사되지는 않죠. 자, 이성계, 나옹, 또 무학.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성계와 이 회암사의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회암사가 위치한 양주는 지금보다 훨씬 넓었다. 지금의 남양주, 동두천, 의정부와 서울, 강북 지역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었다. 양주는 그 한강과 임진강 사이에 있습니다. 그 한강수로와 임진강수로가 다 도달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원산 쪽에서 내려오는 교통로, 그 다음에 또 그 평양 쪽에서 내려오는 교통로, 그 다음에 이 교통로가 또 호남과 영남으로 갈라져 가는 그런 X자형 교통망의 그 합쳐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동서남북으로 향하는 교통의 중심지에 있었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던 곳이 양주였다. 그 중에서도 금강산이나 이성계의 고향인 함흥 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길목이기도 했다. 함흥 가는 길은 한양을 출발해서 지금의 의정부,
회암사를 통해서 양주, 그다음에 회암령을 넘은 다음에 포천, 그다음에 영평, 철원으로 해서 원산으로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이런 지리적인 이유로 볼 때 이성계는 고려 말 이미 회암사에 들렀을 가능성이 있다. 나웅이 회암사를 본격적으로 다시 짓기 시작한 것은 고려 말인 1374년. 그러나 나웅은 회암사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1376년 입적한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나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리 석종비의 비문에 이성계의 이름이 보인다는 것이다. 완산 부원군 이성계. 조선 건국이 이전인 1384년 이미 이성계는 회암사를 중창한 나웅과 관련을 맺고 있었던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고려 말기에 활약했던 그 고승들이 회암사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그 회암사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고승들의 돌아가신 고승들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분들의 공덕을 추앙하기 위한 자리에 태조가 신앙인으로서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모습을 통해서 회암사에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을 맺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왕이 되기 전부터 이성계와 각별한 관계에 있었던 무학대사도 고려 말부터 나웅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회암사에 남아있는 무학대사의 비는 나웅과 무학의 관계를 알려준다. 비문을 보면 나웅은 병진 여름에 회암사에서 낙성회를 베풀며 무학에게 회암사를 이끌어줄 것을 권유한다. 이들의 관계를 볼 때 이성계는 이미 왕위에 오르기 전인 고려 말부터 회암사에 드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왕위에 오른 이성계는 자신의 첫 생일에 무학을 왕사로 임명한다. 그리고 다음 해인 태조 2년 무학을 회암사 주지로 불러들인다. 태조는 자신이 죽기 전 무학을 위해 직접 이 부도를 만들어줄 정도로 무학을 아꼈다. 그 후 무학이 있는 회암사를 수시로 찾았고 왕실과 관련된 다양한 불교의 행사를 이곳에서 행한다. 이성계가 회암사에 이렇게 깊이 관여했던 이유는 대대로 불교 집안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왕자의 난 때 희생되었던 후비 강씨 소생의 두 아들과 사이를 추모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또 한 가지 추론을 해본다면 건국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들을 추모하는 마음에서도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차 왕자의 난을 겪고 왕위를 태종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이성계는 사랑하는 아들 방석과 방번을 비롯해 많은 신하들을 잃게 된다. 이런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그로 하여금 더욱 불교로 귀하게 만든 것이다. 회암사는 이성계에게는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정신적인 은신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단 회암사가 이성계가